저의 강의 스타일은 교실 전체를 휘젓고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PPT로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식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강연문은 지금 준비되어 있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학을 빼놓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98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44년째인데 그냥 동학만 보고 44년을 걸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894년에 이제 지금 공식적인 학계 용어는 교과서에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돼 있고 학계의 통설로는 이제 동학농민전쟁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전쟁 또는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동학농민전쟁은 일단 이제 학계의 통설로서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에요. 동학농민전쟁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뒤흔든,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한국에서, 전쟁은 한국에서 일어났지만 동아시아 3국,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이죠. 조선, 일본, 청나라, 이 세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쟁이 일어난 당시부터 조선, 일본, 중국은 이 전쟁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만큼 굉장히 많은 기록, 자료들을 남겼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동학농민전쟁을 이해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연구자들의 거의 99%가 조선에서 기록한 기록만 보고 동학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까요?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겠죠. 최소한 우리나라 기록을 중심으로 일본 쪽 기록, 중국 쪽 기록, 거기에 이제 사실은 또 동학농민 전쟁과 연관돼서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청일전쟁. 청일전쟁은 또 어떤 성격을 갖냐면 전 세계의 관심, 주목을 받으면서 유럽 열강, 서구 열강의 날카로운 감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을 연결하게 되면 이건 세계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이런 쪽에서도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기록을 굉장히 많이 남겼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기록만 보고 연구를 해왔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돼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밝혀가면서 좀 시야를 확장한다 그럴까? 또는 시각을 조금 교정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일국사적 사건으로서의 동학농민전쟁을 보지 말고 최소한 동아시아 3국의 판도를 뒤흔든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동학을 한번 바라보자, 농민전쟁을 바라보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획은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에 한 25분,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궁금증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면. 그래서 나머지 한 20분 정도는 일문일답하는 형식, 방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죠. 동학 말고는 아는 게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동학에 관한 하는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하는 어떠한 질문이나 궁금증도 100% 완전하게 여러분한테 답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43년을 연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후미 부분에서는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사가 아니니까 한 20분, 30분 동안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광복회에서 우리 청년 헤리티지에서 이 강의를 마련했을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국내외에서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관심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가장 이제 가까운 그 분위기 바뀐 상징적인 어떤 일이 2023년 5월 18일에 벌어집니다. 어디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거기서는 이제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기록물 185점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2023년 5월 18일. 이건 이 사건, 이 일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에서 95년까지 일어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적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제 왕조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과 같은 모든 국민이 한 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 하는 이런 국민국가, 시민국가 시대가 아니라 양반, 중인, 평민, 노비의 신분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래서 그때의 가장 인권이 뭐랄까 보장된 사람은 국왕과 국왕을 보좌하는 양반 지배층이었겠죠. 나머지는 제한돼요. 중인들도 양반에 비하면 신분적으로 제한을 받고 막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신분제라고 하는 신분차별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전제 왕조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 이거 세계사에서 드문 사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왕조 시대의 사건을 국민국가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나라는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좀 느껴야 할 것 같아요. 왕조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국민국가 시대에 들어와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했다. 대단한 거죠. 이제 그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제 지금 정읍에,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이제 명칭을, 호칭을 동학농민혁명으로 해서 올라가니까 집행이사회 심사위원들이 전부 이게 왜 혁명이야? 그러다가 집강소 관련된 자료가 같이 들어가요. 집강소. 그 동학농민군들이 전라도 53개 군현, 전라도뿐만 아니라 지금 교과서에는 전라도 53개 군현에만 설치됐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충청도에도 설치됐고 경상도에도 설치됐고 그랬어요. 그 집강소가 이제 어떤 농민들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소망들, 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세금과 관련된 요즘은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해결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민주주의적 대의 기구죠. 집강소 설명을 딱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건 혁명이란 맞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국내에서는 아직 혁명이란 말을 쓰질 않았는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집강소 얘기를 설명을 듣고 혁명으로 그건 리볼루션을 해야 맞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혁명이라는 그 어떤 위상을 유네스코 집행이사에서 인정을 했다. 대단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적 사건이라고 하는 동학농민전쟁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또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위대한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당당하게
자리매김됐다. 2023년에. 그러면 그 23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별도의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1997년에 1894분의 시민들이 1997년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해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 해가 1894년이니까 1997년에 1894명의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한겨레 신문에다가 처음으로 동학농민군 명예회복 청원운동을 시작해요. 1997년에.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97년에 그 일을 시작한 지 2023년이니까 20 몇 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1894명의 시민들은 누구였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리고 독립운동은 지금 한국의 역사 속에서 또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굉장한 위상을 갖고 있죠. 민족사적 어떤 정통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동학은 거기에 비해서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후손들도 굉장히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해냈냐면은 자각한 뜻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읽어보면 자각한 시민들의 힘이 엄청난 역사의 원동력, 발전의 원동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3.1운동 때도 이제 33인이 체포돼서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중심이 됩니까? 전국 각지에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막 중심이 됐잖아요. 자각한 시민들이. 그런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의 자랑스러운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냐? 후손들 또는 정부의 힘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각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예. 우선 두 번째 사건을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학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2019년 1월 달에 일본의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3대 일간지가 있어요. 제일 부수가 많은 신문이 요미우리 신문이라는 거죠. 약간 보수적인 색채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좀 조선일보와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인 신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사히 신문.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아마 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아사히 신문이.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뭐 한겨레 신문 비슷하다 그럴까요? 발행 부수가 몇 부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저 퀴즈 한번 해볼까요? 300만 부, 500만 부, 700만 부, 900만 부. 어느 정도 될까요? 아사히 신문의 발행 부수. 300, 500, 700, 900. 그냥 한번 몇 부 정도 될까요? 와, 맞았어요. 700만 부. 700만 부면 이거 엄청난 영향력 있는 신문이죠. 그 아사히 신문에서 2019년 1월 달에 동학농민전쟁 특집 5회를 연재를 합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한국에서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나 후손들이나 뭐 연구자들이 기사 좀 써달라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라 그쪽에 편집위원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5번의 특집. 2013년에는 일본에서 최초로 동학농민전쟁과 일본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지금 4판까지 나왔어요. 동학농민 일본이랑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동학농민전쟁을 동학농민군을 압살한 세력이 사실은 제국주의 일본인데 그 제국주의 일본에서 동학농민전쟁을 동학농민운동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지금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어떤 그런 이제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동학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말씀 우선 이제 그 정도로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 그럴 때 이제 동학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도 그래, 저도 동학 그러면 그래 서학의 반대지. 딱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서학의 반대지.
서학이 밀물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 서학을 제압하기 위해서, 서학을 이기기 위해서, 서학과 싸우기 위해서 조선에서 확립된 사상, 학문, 철학, 그게 동학이다. 이게 지금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학이라는 말 들으면 바로 그 서학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동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주, 주체, 자립, 독립의 의미예요. 사상의 독립, 자주, 주체, 주체성, 자주성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학을 다른 말로, 그러면 주체, 독립, 자주라는 말로 연관해서 동학을 바라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조선의 학문, 조선의 사상, 조선의 철학, 조선의 종교, 그런 의미예요. 그걸 이제 더 쉽게 설명해 들어가면 우리 땅에, 우리 역사에, 우리 한민족의 정서와 역사와 전통과 이런 데 가장 어울리는 사상, 학문, 종교, 철학으로서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동학이 서학에 대입되는 동학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 자주, 주체, 독립과 관련된 우리 사상, 우리 학문, 우리 철학이란 그런 의미로서 이제 동학과 관련된 수훈 최재우 선생, 동학을 만드신 분의 뭐랄까 이렇게 직접 쓰신 그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당시에도 이제 시비가 많았던가 봐요. 동학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를 보고 서학을 의식한 겁니까? 서학에 대려한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의 그 수행 방법 중에 13자 주문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천주라는 말이 나와요. 천주가 나오니까 딱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서학에서 말하는 천주하고,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서학에 대립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 문제적인 질문이 많고, 또 한쪽에서는 천주란 말을 쓰니까 우리가 서학이라고 자꾸 합니다라고, 그런 이제 논란이 많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수훈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동학을 만드신 분이 정확하게 딱 답을 내립니다. 서학과 동학은 운적 일이다. 운, 시운, 운수. 시운, 운수는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역사적인 근대 역사학적 용어로 말하면 모더니티, 근대성. 그러니까 전제왕조 시대에서 시민국가,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될 그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시대 상황,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의미로서의 서학이 한국에, 조선에 받아들여지는 거나 동학이 조선 땅에서 창조된 거나 근대성을 연관해서 보면 같은 흐름이다. 그럼 운적이라고 그러면은 서학을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수훈 선생님의 말씀에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도즉동이다 그랬어요. 도즉동. 같은 길을 간다. 궁극적 목표는 같다. 그럼 서학을 이건 100%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즉비다. 이치는 다르다. 운즉일, 근대성으로서 서학과 동학의 어떤 모더니티 하나다, 같다. 수용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존중하는 거잖아요. 도즉동, 길이 같다. 진리, 궁극적으로 같은 진리다. 근데 이치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역사 공부하시니까 안 읽으신 분 계시면 혹시 꼭 좀 읽으시면 좋겠다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역사학에 발을 들여놨던 계기가 된 책,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원래 그게 일제시대 때 이제 성서로 본 한국 역사였다가 해방 이후에 대중적인 책으로 바뀌면서 이제 뜻으로 본 한국, 거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함석헌 선생님이 늘 살아계셨을 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면,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기독교가 돼야 되냐? 조선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가 돼야 된다. 유교가 조선에 들어오면 중국의 유교가 아니라 조선의 유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살아계실 때 평소에 누구나 만나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자주성, 주체성.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가장 충실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상황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죠. 이직비는 그런 그 이치는 다른 말하면 here and now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훈 선생님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답변이에요. 최종 답변. 내가 조선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조선 땅에서 사상 형성을 하고 조선 땅에서 도를 깨달아서 조선 땅에서 가르침을 펴는데 어찌 내 가르침을 서학이라고 할 수 있겠냐? 생화동, 수어동 이런 말을 씁니다. 조선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도를 받을 숫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진리를 또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을 때 나는 결국은 어떻게 나의 어떤 그 길을 가야 되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가장 충실한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직비라는 것은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동학의 얘기를 듣고 박명수의 동학을 하지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의 동학을 하는 거, 그게 이직비다. 그러면 운주길, 도죽동, 이직비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나의 특수성, 독창성, 나의 고유성, 주체성. 동학이 열린 종교예요, 아닌 종교예요? 열린 사상이 아닌 사상이에요? 열린 사상이죠. 이제 그렇게 동학에 대한 오해를 이제 좀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동학 농민 전쟁 연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동학 농민 전쟁 하면 세 개의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혁명, 전라도, 전봉준.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동학 농민혁명 그러면 투쟁, 저항, 혁명, 싸움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혁명이란 말을 쓰게 되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2004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부터 이제 명예회복 청원운동을 시작해가지고 2004년에 우리 국회에서 동학 농민혁명 참가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다수결로 통과가 됩니다. 2004년에. 그래서 이제 110년 만에 명예회복이 돼요. 2004년에.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특히 법적인 용어로 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매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역사 연구자들 중에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왜 혁명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났어요. 제가 열이 나가지고 동학 농민혁명은 왜 혁명인가라는 논문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동양의 고전들을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사서 삼경 중에 삼경이 있죠. 시경, 역경, 서경. 서경은 이제 서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서전에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혁명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쓰는 동아시아에 쓰는 말은 리볼루션이 아니에요. 혁명이란 말은 그 서전에 나와. 그러면 그 혁명은 뭐냐면 명을 혁한다 그런 의미예요. 명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천명, 하늘이 내려준 명령. 혁은 바꾼다, 고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천명을 고친다,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면 하늘이 황제나 왕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뭐냐면 이제 네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라 또는 국왕의 자리에 앉아라라고 명령을 주는데 그게 반드시 의무를 하나 끼워서 줘. 그건 뭐냐면 너를 황제로 명하는 것은 너를 국왕으로 임명하는 것은 네가 책임지고 있는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이 네 임무야, 의무야. 그것이 안민이요. 편안한 자 안민. 그러니까 천명의 내용은 뭐냐면 안민이요. 그래서 그 황제나 국왕이 안민을 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남용한다거나 백성들을 편안하게 못 하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이 봉기를 하고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민씨 정권이
백성들을 안민한 게 아니라 학민한 거예요. 학대한 거예요. 또는 백성들을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포기할 기자 있잖아요. 기민. 안민의 반대는 학민 또는 기민이요. 집권자가, 국왕이, 권력 지배층이 백성을, 그럼 백성들은 이제 뭘로 살아가냐? 세 가지로 살아가. 목숨, 생명.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의식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생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숨과 의식주만 있다고 해서 인간다운 삶은 아니죠. 요즘으로 지금 말하면 점심 드시고 나서 투썸 플레이스 가가지고 맛있는 블랙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친구하고 같이 그런 여유. 또 이제 한 20년쯤 됐나요? 최대의 뮤지컬이 하나 우리나라에 뜬 적이 있죠. 명성황후. 명성황후 뮤지컬이 떠가지고 역사적으로 명성황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뮤지컬 덕분에 명성황후가 그냥 막 굉장히 영웅처럼 된 적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유명한 뮤지컬도 하나 볼 수도 있고, 이런 그걸 뭐라고 하면 이제 생활이라고 합니다. 문화. 생명과 생업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안민이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전쟁이 일어날 그 당시에 고종 또는 고종을 둘러싼 민비, 대원군, 집권 세력들은 백성들의 생명과 생업과 생활을 보장하기는커녕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 착취를 누가 이제 하냐면은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병갑이 대변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탐관오리죠.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친일파는 누구요? 이완용이죠. 그런 것처럼 최대의 탐관오리, 최대로 부정부패.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그놈은 우리들한테 기타 맞을 거예요. 탐관오리 조병갑. 그런데 그 조병갑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전봉준 장군이 그걸 지적할 때, 저 조병갑이라는 자가 그런 백성들을 억압하고 생명 생활을 보장하지 않은 이유는 중앙에 있는 집권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한 것이 이제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을 혁명이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랜 동아시아의 전통, 동양의 전통에서 백성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고 생명을 보장하고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배층은 바꾼다고 하는 동양의 혁명 사상의 바탕에서 전봉준 장군이 봉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동학혁명이라고 해야 된다, 동학농민전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학계에서는 박명수밖에 주장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지지표를 많이 보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과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은 왜 혁명인가라는 것이 이제 발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혁명이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 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혁명을 합니까? 그다음 또 한 번 들어가죠. 젊었을 때 참고하세요. 우리 젊었을 때 원장님도 아마 같은 세대일 것 같아요. 에리 프롬이라는 미국에, 원래 미국 사람은 아니고 저쪽 독일에서인가 아마 유대인가 미국으로 가서 이제 망명해서 그쪽에서 활약하신데, 에리 프롬의 유명한 책이 번역이 돼요. The Art of Loving. 뭐예요? 사랑의 기술.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좀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다 알아. 다 아는데 그 다음에 또 에리 프롬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것도 꼭 여러분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 그 다음에 에리 프롬의 또 하나 유명한 책이 사회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전혀 지금 처음 듣는 분들 많죠. 사회주의는 휴머니즘. 그러면 그 사회주의의 원조가 누굽니까? 칼 마르크스죠. 내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세계사 교과서에서 그 자본론 마르크스가 등장하던 시기에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 어떤 사진이 실려 있냐면, 영국에서 막 석탄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소년 한 12살, 14살 소년이 지하 몇백 미터의 갱으로 들어가 가지고 석탄차를 끄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칼 마르크스가 그 초기 자본주의의 민중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억압하는 그런 걸 해방하기 위해서 자본론을 쓴다. 이런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 아니 뭐 사회주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새로운 사조,
철학, 운동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인간에 대한 연민,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받는, 억압받는, 수탈당하는, 착취당하는 인민, 백성, 민초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때문에 혁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전봉준 장군이 죽기 전에 남긴 이제 최후 진술이 있어요. 전봉준 공초라고. 전봉준 공초를 읽어보면 원본은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돼 있습니다. 너는 동학을 어떻게 생각했냐? 저는 동학을 혹호, 이 혹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최상급,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 최고로, 가장 그런 의미죠. 혹호했습니다. 가장 좋아했습니다. 최고로 좋아했습니다. 박명수식 해석은 저는 동학을 목숨을 걸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또 질문해요. 신문관이. 그러면 네 동료들 손화중, 최경선, 김계남, 김덕명 이런 네 동료들도 동학을 그렇게 생각했냐? 네, 똑같이 그렇게 혹호했습니다. 그럼 왜 동학을 혹호했어? 왜 목숨을 걸었어? 그 다음에 그 질문해요. 이 대목이 나옵니다. 동학은 수심경처라는 도학이고 보국안민하는 도학이기 때문에 혹호했습니다. 수심경천, 보국안민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최후 진술 공초에. 그럼 수심경천은 요즘 언어로 말하면 뭘까? 자기수양, 자기수련, 자기확립. 더 이제 그 정리된 용어로 말하면 내 안의 영성의 확립이에요. 이 영성 확립의 뭐랄까 이게 조금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서 맨날 세상의 변화나 혁명이나 이런 쪽만 자꾸 생각하고 자기 확립, 자기 수련, 자기를 조금 등급을 높이느니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수심경천하는 도학이고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울어져가는 부패한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아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수심경천은 내 안의 영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보국안민은 그 확립된 영성을 통해서 내 이웃과 세상과 우리 공동체를 보다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영성과 혁명의 사상이 창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그 사상이 동학이다. 그래서 나는 동학을 혹고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또 여러분이 한번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진국이 되고 더 사람다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남북도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전봉준 장군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답이 있다. 내 안의 영성 확립과 확립된 영성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과 공동체를 좋게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 요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전봉준 장군이 이제 혁명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우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그 김구 선생님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은 왜 동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까? 동학농민전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까? 44년 동안 그것만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신분이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원불교라는 종교 있죠. 혹시 아세요? 그 원불교의 교역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 가톨릭으로 말하면 신부님 같은.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제 교역자를 교무라고 그래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처음에 나와가지고 교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4년을 원광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지금도 이제 군대를 가는 일이 일반 병사로 가는 길이 있고 육군 사관학교로 해서 이제 장교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장교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장교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걸 ROTC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도 혹시 후배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ROTC 혹시 나오신 분 계세요? ROTC 17기입니다. 17기. 17기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막 벌어져요. 79년 2월에 육군 소위가 돼가지고 81 6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이제 군대에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12.12 쿠데타라고 그래가지고 전두환 씨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또 막 그 인권 운동가들, 노동 운동가들이 절에 숨어 들어가고 막 그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절을 탄압하는 12.7 범란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회 범죄자들을 소탕한다 그래가지고 삼천교육대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벌어지던 그런 시기를 이제 군대에서 갔다 온 뒤에 내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제 너무 무지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83년부터 그게 이제 그 동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돼 있고 밑에 이제 부설 대학원이 있어요. 한국학대학원. 여기서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 연구로 이제 석사 박사 논문을 씁니다. 83년부터 96년까지 13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좀 머리가 나빴죠. 박사 논문을 쓸 때 쭉 역사학에서는 사료, 특히 남이 안 본 사료, 또 남이 해석하지 않는 원사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일지를 읽었어요. 그때가 아마 94년, 5년 그 무렵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대목, 여러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금 제가 원문을 다 인용해놨어요. 그 동아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 계사년 가을에 황해도에서 충청도 보은으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그렇게 나와요. 1893년 가을. 그럼 가을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음력으로 치니까 1, 2, 3 음력 1, 2, 3이 봄이고 4, 5, 6이 여름이고 가을은 7, 8, 9. 그럼 가을이라고 했으면 가장 늦은 가을이라 해도 9월쯤 되겠죠. 양력으로 보면 10월쯤 돼. 그래서 이제 그 황해도 해주에서 15분이 해월 김구 선생 포함해서 15명의 동학 지도자가 충청도 보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셔서 해월 선생님 만났는데 그때 전라도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전봉준이 병사를 일으켰습니다. 무장봉기를 시작했다. 전라도 동학 도인들이 수없이 타살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를 해월 선생님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해놨어요. 백범 선생님께서 호랑이가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고 있는데 앉아서 죽을 수가 있느냐? 참나무 몽둥이라 들고 나가서 싸우자. 이게 동원령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럼 계사년 늦은 가을 9월, 양력으로 10월, 해주에서 보은까지 어린애 걸음으로도 5달 안 걸려요. 응? 5달 안 걸려요. 석 달도 안 걸려요. 아무리 늦게 가도. 그러면 그 동원령, 호랑이가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고 있는데 앉아서 죽을 수가 있느냐?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서 싸워라. 지금 교과서에서는 해월 선생하고 전봉준 장군이 손잡은 것은 94년 2차 봉기 9월부터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리를 따져보고 시간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그 말씀은 절대로 가보년 9월 이후에 2차 봉기 때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봄 얘기야, 봄 얘기. 거리상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기록을 또 읽어보면 내가 황해도 해주로 다시 돌아온 것은 가보년 9월이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걸 2차 봉기로 해석해. 1차 봉기는 전봉준하고 해월은 대립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에 해월 선생 연구를 하면서 해월 선생은 1차 봉기 때부터 가보년 3월부터 전봉준 장군하고 손잡고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논문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5분의 심사위원들 중에 4분이 결사반대요. 야, 그거 위험하다. 네가 지금 100년 동안의 통설, 정설로 확립돼 있는 2차 봉기부터 해월과 전봉준을 손잡았다는 것을 자료 하나만 갖고 뒤집는다는 것은 위험하다. 절대 인정을 안 해. 딱 한 분만 인정하시더라고요. 지금 살아계신 신용화 선생님께서. 그러면서 이건 포기하지 말고 각주로 돌리고 후속 연구를 해라. 그때 졌죠.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졌어요. 자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역사 연구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귀중하게 어떻게 금과 옥조처럼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료 하나 가지고 함부로 주장하면 절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제 위기가 옵니다. 교차 검증을 해야 돼.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동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국을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별명이 붙어 있어요. 우리 저 김용달 원장님도 저한테 가끔씩 어이 오늘 또 걷는다. 오늘 또 걷는다마는 박명수 어서 오세요. 40년 동안 걸었으니까. 이제 하여튼 걸어다니면서 두 군데서 일본군이 와갖고 동학군을 불에 태워주겠다는 얘기를 들어요. 저 충청도 서산, 태안, 당진에서, 그 다음에 전라도, 해남, 강진에서 엄청난 얘기잖아요. 불에 태워주겠다. 근데 증언만 나오지 기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일본군의 만행을 밝혀야 되는데 증언은 있는데 문자로 된 기록이 없는 거야. 몇십 년 만에 2012년에 일본군 병사가 남긴 기록에 불에 태워주겠다는 기록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말로 나오는 이야기로 전승되는 걸 이제 구술 자료라고 그러잖아요. 구술 자료, 그 다음에 이제 문헌 자료 서로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라든지 전쟁이라 이런 것은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동학 농민군이 있으면 일본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자료를 교차 검증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사실을 밝혀야 이게 이제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거니까 자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박사 논문에서 백범일지 하나만 가지고 이걸 자꾸 주장을 하니 제가 생각해도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고 해서 하여튼 이제 그 4분 심사위원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고 딱 한 분한테만 인정받고 후속 연구를 하라 이렇게 이제 명을 받고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는데 그 95년도에 심사를 하고 그 95년도 심사를 하는 그 시기에 이거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박사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받는 기간 중에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의 동학군 지도자 해골이 논문 심사 중에 7월 달에 95년 7월 달에 홋카이도 대학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전라남도 진도면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빼놓고 제일 남쪽이에요.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제일 북쪽이죠. 제일 한국에서 남쪽 섬 동학군 지도자 해골이 100년이 지난 뒤에 일본의 제일 북쪽 섬 홋카이도 대학에서 발견된다? 딱 의심이 오질 않아요? 그때는 참 재밌었어요. 조선일보도 그걸 보도했어요. 그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니까. KBS, 뭐 한겨레 다 보도를 했죠. 저녁에 KBS 뉴스를 제가 보면서 그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와요. 왜 100년 전에 조선의 제일 남쪽 섬 진도 출신의 동학군 지도자 해골이 100년 후에 일본의 제일 북쪽 섬 홋카이도에서 발견될까? 이건 뭔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렵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시기, 소위 IMF 경제 위기라는 그 시기와 맞물리게 돼요. 저 진상을 규명하러 갈 대한민국 사람이 있을까? 없어.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이제 착각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97년에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건너갑니다. IMF 경제 위기가 터진 상황에서 학교에 휴직을 하고, 근데 그때 일본에 건너갔을 때 제 일본어 수준은 3문장밖에 몰랐어요. 하지메 마시테, 스미마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것밖에 몰랐던 이제 그 시기. 1년 동안 이제 가서 조사는 그냥 뭘 해야 돼요, 이제.
조사를 위한 언어 습득에 그냥 1년이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아무것도 진상규명하러 간다 해놓고 말만 배우고 이제 끝나볼 것 같아서 그때 이제 학교에다가 요청을 했죠. 봉급을 안 주셔도 좋으니까 휴직을 연장해 주세요. 그래갖고 무급 휴직을 받아요. 그래서 3년을 홋카이도 대학 박사과정에 적을 두고, 그 적을 둔 것도 무슨 학위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적을 두면은 그때 이제 도와주신 교수님이 학비 면제가 되고 기숙사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IMF 경제위기니까 고국에다가 향토장학금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지고 3년을 더 연장해갖고 4년간 이제 그래서 4년 동안에 이제 한국의 동학 연구자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을 다 가는 거예요. 외교사료관의 동학 자료를 다 보게 되고, 방위연구소의 방위성 사료에 농민공화 전투 보고서를 다 보게 되고, 일본의 그 당시 정치가들이 남긴 그 동학 관련 기록이 국회 도서관에 있어요. 헌정 자료. 그걸 다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백범 선생의 일지의 내용을 증명하는 일본 쪽 자료가 10개 정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96년도에 그 박사 논문에서 포기 않고 가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백범 선생과 동학과의 관계라든지 그 일지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걸 밝히라고 저는 누가 인도해 줬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 동학농민 지도자가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일본에서 그 1차 봉기와 관련된 자료를 한 10개 정도 찾아내 가지고 귀국하자마자 그 당시에 이제 효창동에 백범 학술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제 논문을 심사했던 신용화 선생님께서 원장으로 계셔 가지고 전화 이제 귀국해 갖고 저 공부 맞추고 왔습니다. 이런 자료 찾았습니다. 박 선생 바로 써. 논문 바로 써.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범 사상 연구원가 거기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일단 하여튼 그래서 백범 선생이 동학농민혁명, 농민전쟁과 깊숙이 관련돼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100여 년 동안 통솔로 알아왔던 내용을 뒤집는 엄청난 내용을 백범 일지에 남기셨고, 그것을 일본에 가가지고 누구 덕분에? 진도 출신 동학농민 지도자 유골 덕분에 찾아냈다.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제 일부 강의를 마무리하고, 백범 선생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의미,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백범 일지의 내용을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그걸 증명하는 자료를 한 10개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 한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릴 때 2019년에 아사히 신문에서 동학농민혁명 특집을 5번 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사히 신문의 전신, 그 전신이 도쿄 아사히 신문이에요. 동학혁명 때 도쿄 아사히 신문,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동학은 앉아서 죽을 수 없다. 그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와요. 백범 일지에 나오는 내용하고 너무너무 유사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또 하나의 신문, 도읍도자, 도읍도자를 일본어 발음으로 미야코라고 그래요. 수도, 서울, 그런 의미죠. 그 미야코 신문이라는 도쿄에서 간행되던 동학혁명 때 신문에도 또 같은 내용이 나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원문을 지금 실어놨는데, 그 자료 7쪽에 요거는 이제 동학 연구자, 역사학자 박맹수가 처음으로 찾아낸 자료예요. 조선국 동학당 동정에 관한 제국 군사관 보고 1건. 요거는 제가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요걸 인용할 때는 절대로 박맹수 3글자 빼면 안 됩니다. 빼면은 제가 소송 걸을 거예요.
이 자료를 아까 말한 그 6.5 문제 때문에 건너가가지고 97년에 외교사료관에서 찾아냈어요. 여기에 보면 해월 선생하고 전봉준 장군 사이에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는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1차 봉기 때부터. 그래서 하여튼 전봉준 장군과 해월 선생이 손을 잡은 것은 갑오년 가을 2차 봉기 때가 아니고 3월부터다라고 하는 백범 선생님의 백범일지 내용이 일본 사료를 통해서 한국 사료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됐어요. 한국 사료 속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동비토록이라는 기록하고 양호전기라는 기록이 있어요. 양호전기는 전라감사가 그 당시에 전선으로 서울의 조정에다 보고한 문서를 모아놓은 거예요. 양호전기.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범 선생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동학농민전쟁사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의 회고록에다 써놓으신 거예요. 1920년대에 백범일지가 이제 저 상하로 나눠질 때 상 먼저 쓰는 부분 20년대 쓰여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록을 남겨놓으시는데 그 원문을 여기다 이제 실어놨어요. 9쪽, 8쪽을 한번. 계사년 정초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목욕하고 머리 닦고 푸른 도포에 녹대를 메고 포동 오시댁으로 방문하였다. 해주 옆에 포동이라는 동네에 동학 지도자 오흥선이라는 분을 접주죠. 동학 지도자의 댁을 계사년 1893년 정초니까 음력으로 1월, 양력으로는 2월쯤 되겠죠. 찾아갔다.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그 백범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아세요? 또는 그 백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저 백범 선생 공부하는 분이 모르면 안 되는데 백범이 무슨 뜻이에요? 쉽게 나는 순 평민이다. 이제 그 당시에는 상놈이다. 나는 가장 밑바닥 사람이다. 가장 나는 평범한 서민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백범이라는 분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때가 18살이니까 아직 저 뭐랄까 이제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성리되는 의식을 못 온 거예요. 어른 취급을 안 해. 총각이에요, 총각. 아직 어른이 아니요. 평민에다가 어른도 아닌 백범 선생이 이제 양반 접주 오흥선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동학 도인이기 때문에 선생의 교훈을 받들어 수훈 최재호 선생님의 교훈을 받들어 빈부 귀천에 차별 대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양반 접주가 상놈 출신인 결혼도 안 한 아직 총각 출신인 백범 선생한테 맞절을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상대방을 가장 공경한다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태도가 깃들여 있는 거죠. 맞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범 선생이 그 다음에 쓴 말,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별세계에 온 것 같다. 한 100 몇십 년 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갑시다.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신분 차별 속에서 그 살던 백범 선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그것도 그냥 같은 급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급의 양반한테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슨 대접을 받아요?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그러니 별세계 온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제 백범 선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3.1 독립운동 33 중에 한 분인 손병희 선생. 손병희 선생은 청주 병영의 아버지가 청주 병영의 하급 관리여. 중인이요. 중인인데 정식 부인에서 난 소생이 아니라 첩에서 난 아들이야. 그러니까 서자에 대한 차별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그것 때문에 가슴에 어떤 엄청난 뭐예요? 한 응어리
콤플렉스 때문에 헤매고 다녀. 청주 일대에 아주 소문난 건달이었어요. 동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왜? 자기 어떤 신분적 한계 때문에. 그러다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학렬로 보면 조카. 그분이 누구냐면 손천민이라는 분이에요. 손천민 손 위에 나이가 더 많은 조카로부터 해월 선생님이 충청도 어디 와 계신다라고 소문을 듣고 동학에 뛰어들면 동학에는 사람 차별이 없단다.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한 10여 년, 10몇 년 동안 헤매던 그 건달의 생활을 그대로 청산을 하고 해월 선생님한테 입도를 합니다. 손병희 선생님 그러니까 신분차별에 한에 시달리다가 동학의 평등사상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3.1 독립운동 지도자가 돼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충청도 서산에 홍종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서산 접주 홍종식. 이분은 운 좋게 살아남아가지고 1920년대에 후배들한테 증언을 남겨요. 동학난 실화라고 해가지고 신인간이라는 잡지에 실려 있어요. 그때 이제 후배가 찾아가서 어떻게 선배님은 목숨을 걸고 그 혁명에 대해 뛰어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학에 뛰어들면 사람 차별이 없었다. 나이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신분 차별이 없어. 사람 다. 그래서 동학에 뛰어들면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다. 경어를 썼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동학난 실화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그 충청도 일대 이런 소문이 떠올랐대요. 하루 먼저 동학에 뛰어들면 하루 먼저 양반이 되고 하루 늦게까지 동학에 안 뛰어들면 하루 늦게까지 천억에 차별받는다. 동학에 하루라도 먼저 들면 양반 대접을 받는다. 사람 차별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동학에 뛰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 사상이 아까 우리 사상, 우리 학문, 우리 종교, 우리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사상, 학문, 철학, 종교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내 안에 뭘 모시고 있다? 거룩한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노소에 관계없이 나이 많고 적고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거룩한 하늘님이다. 그러니까 그 동학의 가르침을 따르는 옹선이라는 양반 지도자가 백범선을 만나 뵙고 어떻게 그 상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늘님으로 모시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해월 선생이 계속 조선사에다 널리 퍼뜨리는데 1885년경에 충청도 청주를 지나시면서 서택순이라는 제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뭅니다. 해월 선생 2대 지도자. 근데 밤늦게 저 걷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잘까닥 잘까닥 하는 소리가. 배짜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서택순이라는 제자한테 해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얘야 저 걷는 방에서 나는 소리가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 서택순이라는 제자가 동학의 가르침에 아직은 덜 교화가 돼가지고 제 큰 며느리가 지금 밤늦게까지 배를 짭니다. 해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이놈아 네 귀에는 저게 네 며느리가 배 짜는 소리냐? 하늘님이 배를 짜는 소리다. 요게 이제 뭐요? 가부장적 시스템에서 차별받던 여성 해방의 양성평등의 어떤 구체적인 실력. 배 짜는 며느리가 하늘입니다. 그걸 이제 한자로 보면 천주직포설이라고 그래요. 하늘님이 배를 짜는 법문이다. 그게 85년에 청주에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89년에 경북 김천 복호동이라는 데서 숨어 계실 때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에는 여성들 가운데 도통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것이다. 요즘으로 언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종교, 페미니즘 종교가 쓰세요. 동학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페미니즘 종교, 여성 종교가 동학이에요. 동학 앞으로 오는 시대는 여성들이 도통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실력을 준비하고 닦아야 된다. 수련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 종교인들에게 주는 수도 규칙, 수련 규칙을 선포를 해요. 그게 내칙, 내수도문이라는 수도 규칙이야.
그 자료도 서울대 규장각에 원본이 소장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제 부인네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수도규칙서. 동학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도가라는 표현. 도가에 손님이 오셨거든 손님이 오셨다고 말하지 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모든 사람은 거룩한 하느님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느님께서 강림하셨다고 말하라. 나도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동학군이 됐을 것 같아. 집에 오는 손님을 손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강림하셨다고 말하라. 여기 이제 시천주 사상의 실천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어린이를 함부로 때리지 마라.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한테 종아리 엄청나게 맞고 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어먹에 키워야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언어 기억 이해하실랑가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함부로 예의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고 사람 노릇도 못하고 맨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런 걸 이제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엄하게 안 키우면 호로자식 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시대 말기에도 어린이들은 사실 인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때리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근데 아마 그 숨어 계시던 집에서 어떤 부인네가 아들을 막 혼내고 그러니까 이 말씀하셔요. 어린이를 함부로 때리지 마라.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또 하느님 사상과 하면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을 때리는 것이다. 이야, 조금 전에 이제 신분 해방, 여성 해방, 어린이 인권. 그래서 나중에 그 사상을 누가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인권 운동으로 발전시키냐면 손병희 선생의 사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운동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학의 평등 사상.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도 동학의 뭐에 가장 감명하고 공감하고 마음에 뺏겼을까 봤더니 사람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 평등 사상. 그러니까 동학 사상, 동학 운동이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끼친 결정적인 영향력은 그 신분제 해체를 실학 사상가들도 다 주장을 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데 주장에만 그쳐. 근데 이걸 주장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운동으로 전개시킨 최초의 사상 종교 철학 지도자들은 동학. 백범 선생도 바로 거기에 이제 공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뭔가 해방감을 느낀 거예요. 별세계 온 거.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로 돌아오셔서 아버님께 보고를 드려요. 자초지종. 그러니까 아버님도 같이 공감을 해가지고 부자가 같이 동학에 뛰어들으셨대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나는 곧바로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쪽 중간에 입도하여 동학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버님도 동학에 입도하셨다. 여기에 이제 또 그 다음 대목. 내가 상놈인 만큼 상놈들이 동학에 많이 쏠려 들어왔다. 가보년에 우리 조선 인구가 여러 가지 지금처럼 통계가 이제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과학적, 합리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대략의 기록들만 남아 있는데 동학혁명, 갑오동학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선 인구가 당시에 일본에서 와서 주재하는 특파원 키쿠치 겐조라는 자가 쓴 기록에 보면 1052만 명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1052만 명. 1894년에 국민신문이라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44년을 동학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고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동학도예요. 가보년에. 그러니까 숫자로 이걸 환산해 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가보년에 250만 명, 내지는 350만 명이 동학도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저도 몇십 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처럼 정보, 인프라, 교통,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그때 주로 연락은 뭐 합니까? 국가 위기가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봉화로 연락하고 좀 이제 조금 빠른 역참에서 말로 달려서 알리고 그런 시대에
그 대부분의 연락은 도보로 걸어서 했을 텐데 그런 시대에 250만, 350만이 동학도가 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람 탑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기록도 없으니까. 그런데 언제 그 실감을 했냐면 2002년 붉은 악마 현상 때 비로소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 필이 오더라고. 아이씨, 어저께 너무 성질 났죠, 여러분? 응? 그래도 아마 3차전은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응? 그 4강전을 어디하고 하나요, 우리가? 2000년 월드컵 때? 4강전? 그때 거리에 나온 붉은 악마가 공식적인 통계가 700만이었다고 그랬죠. 시청 앞에 이제 거기에 보면 시청 앞에 그 큰 호텔들 많아요. 보면 이제 그 몇 달씩 주재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그래요. 뭐 상사맨들도 있고 뭐 특판도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나와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 나온 거 아니요. 700만이. 그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 4강전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응원한 게 아니라 단군의 후손 자손으로서 정말 멋진 플레이, 최고로 멋진 플레이, 최선을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 열망이 대한민국을 다 휩쌌잖아요. 갑오년에 그랬어요. 갑오년 조선 사람들 1052만 명 마음속에 우리도 사람답게 대접받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가득 찼던 것 같아. 그래서 250만에서 이제 350만 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백범 선생이 그다음 대목에 이제 동학에 그렇게 뛰어 들어가가지고 10쪽에 보면은 육로와 수로를 통해서 충청도 보은 장안이라는 동네에 해월 선생님을 뵈러 가요. 그때가 출발할 때가 언제냐면 계사년 가을이야. 아까 말한 대로 음력으로 9월, 제일 늦게 치면 9월, 양여름 10월쯤. 그러면 황해도 해주에서 이 충청도 보은까지 이제 18살 정도 나이니까 그 18살 총각의 나이로 한 달이 안 걸려요, 이게. 충청도 보은에. 아무리. 근데 이제 아마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볼 일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이제 이런 등등등 있었겠죠. 예. 또 길도 이제 그 처음 가는 길이니까 조금 뭐 길을 알기 위해서 며칠간 머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2달 잡읍시다. 2달.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잡읍시다. 석 달 잡읍시다. 그러면 9월에 출발하셨으면 석 달 잡으면 언제쯤이요? 음력으로 12월이죠. 양력으로는 1월, 2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늦은 걸음이라도 나는 3,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을 거다. 그러면 이 선생은 진노하는 안색에 순경상도 오조로 호랑이가 물러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 이거는 갑오년 9월의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맞죠? 아이 좀 지지 박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갑오년 9월 이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기록이 그 뒤에 보시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갑오년 9월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호랑이 이야기는 9월 이전에 들은 얘기잖아요. 그럼 9월이라는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2차 봉기가 있게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해월 선생한테 호랑이 이 얘기를 들은 거는 2차 봉기 때가 아니라 2차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1차 봉기 그 시기에 들은 내용이 명확해요. 아니 이렇게 돌아온 게 9월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 기록에 의해서 한국 기록에 의해서 이제 다시 밝혀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 같아요. 백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기록 그리고 그것을 100년 뒤에 박맹수가 다시 밝혀낸 이 의미는 뭐냐? 나는 이제 요거는 나의 해석이야. 주관적 해석. 나는 주로 어떤 걸 좋아하냐면 분열하고 대립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합해지고 차이를 넘어서고 하나가 되는
나는 주로 강조하고자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도 보면은 뭐 일제시대 때 어쩌고 저쩌고 막 분열하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독립운동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싸운 사건들이 여러 개 있죠. 민족유일당 운동 들어봤죠? 만주 저쪽 해외에서도 마지막에 요 대목하고도 관련 지어봅시다. 김구 선생께서 8.15 해방이 그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가지고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이셨다고 들은 적 있죠. 대성통곡 오셨다고 그랬죠. 왜? 내가 알기로 김일성 부대하고 함께 손잡고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기를 하기로 비밀회담을 성사시켜 나섰죠.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김일성 부대하고 백범 광복군 주석으로 계시던 백범 선생 상해 임시정부의 광복군하고 비밀회담을 성사시켜서 그 원장님께 8월 29일 날이 맞습니까? 선전포고하기로 한 날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하고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본군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다 성사시켜 놨는데 저 원자폭탄이 먼저 떨어져가지고 먼저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 승전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로 합해가지고 싸운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이제 최초의 그 상징적 인물이 보제 이상설 선생님이시죠. 1910년 국치를 전후해가지고 이제 우리 저 회장님 집안하고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이종찬 회장님 관련된 그쪽 진천, 안성 이런 쪽에 그 대단한 일가들이 이시영, 유해영 이런 선생님들 가문이 만주로 망명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10년 이후에 가장 한국 독립운동, 민족운동 상징적인 존재가 해이금 밀사 특사 3인의 한 분이신 보제 이상서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이 볼셰비키 혁명, 소련 그 혁명 일어나기 전까지 만주에서 모든 독립운동 세력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싸우셨잖아요. 그 대단히 중요한 역사예요. 그 뒤에 이제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 신간회가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신간회가 가서 그 진상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 그러니까 아마 전봉준 장군과 해월 선생이 1차 봉기 때부터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셨다고 하는 이 기록을 남기신 그 의미는 백범 선생님께서 생전에 나는 절대로 남북이 분열되는 걸 막으려고 하셨잖아요. 38선을 베고 돌아가시려고 하셨잖아요. 그 남북협상에 나가시고 한 그런 그 정신하고 이어지는 거죠.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서 큰 어떤 이념 정신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의 어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 그런 맥락 위에서 놓고 볼 때 해월 최시영 선생님과 전봉준 장군이 하나가 돼서 처음부터 싸웠다고 하는 이 기록을 백범 선생님께서 회고록에다 남기셨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 민족운동사에 차지하는 그 의미를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바로 이게 앞으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어떤 통일로 가는 그런 어떤 커다란 자산, 에너지가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나도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지고 곧 있으면 이제 백범 선생님 계신 대로 갈 텐데 가서 인사 드리려고 그래요. 가서 보고 드리려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잘 하고 왔습니까? 아마 잘 하고 왔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 네가 참 잘하고 왔다. 그래서 백범 학술원에서 나온 아마 3집인 것 같아요. 백범 사상용 3집에 그 두 분이 해월과 전봉준 장군이 함께 싸웠던 백범 일지에 근거해서 그 논문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요 동학혁명 때의 어떤 그 전통, 또 백범선께서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어떤 이런 정신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질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